네, 오늘 강철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언론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남 사건의 수사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정부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도 주요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일단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남이 죽은 것은 김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정남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요. 김철이라는 자가 죽은 이유는 자연사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다. 첫 번째고 독살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어서 지금 태도를 바꿨다. 두 번째. 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한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 예. 지금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정치적인 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주목되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조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 단독 파견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지난번에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조사를 하자, 공동조사를 파견하겠다. 그것이 정찰총국에 의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찰총국이 했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심정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의 비슷한 논리로 그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특히 관심이 갔던 부분이 정치적 조작론, 음모론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꺼낸 그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이미 벌써 간파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이 이런 본인들의 친족 사례를 이렇게 한국 정부에다가 이렇게 씌움으로 인해 가지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본인들은 나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물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면 한국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오히려 이러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이 대단히 이런 식으로 조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한국 내부의 민주사회에 대한 속성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이런 식으로 잘 조작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1990년 이후에 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천안함 같은 그런 예죠. 천안함 때문에 북한 당국은 꽤 독특하게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는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갈라져서 논란이 많았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 재미를 봤던 북한 당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암살당한 북한 남성이 김정남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부분은요. 국제적으로도 믿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철이라고 이제 여건이 두 개를 갖고 다녔다라는 거죠. 김정남, 김철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름이 다를지라도 미조 여건이기 때문에 다를지라도 그 얼굴까지 다른 거로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끝끝내 우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정남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김정남일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정적 사례로 김정은이 지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북한에게는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전반적으로 북한은 그러니까 말레이 당국의 수사 결과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이고 말레이 당국에서도 지금 초반과 달리 좀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초반과 달리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뀐 이유는 뭐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말레이시아하고 원래 북한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국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에서 수도와 평양을 동시에 다 그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나라가 한 5곳 나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그 정도로 외교적으로도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일이 이제 초유의 일이 발생한 거죠. 하니까는 말레이시아도 정상적으로 그 일을 사건을 조사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북한에서 매우 강경하게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게 되니까 말레이시아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무역국가이기도 합니다. 열린 나라입니다. 민주국가이고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국가가 이런 일들을 잘못 처리하거나 왜곡되게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대단히 국제사회 위상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정하게 조사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한의 그런 압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어쨌든 명확하게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말레이시아와 북한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이 김정남 피살 사건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이 일을 뭐 본인들도 원하지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라는 정치적인 거물이 독살되었기 때문에 그 네.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명확하게 밝혀서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밝히게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그것을 최소화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국제 이목들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국제사회의 압박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말레이 당국이 앞으로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 달아난 북한 국적의 용의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신병 확보 어려워지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16,000km를 날아갔다는 예. 거죠. 세 나라를 거쳐서 실제로 이제 말레이시아와 북한으로 거리로 따지면 한 5,000km 되나요? 한 5,000km, 6,000km 될 텐데 세 배를 돌아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갔던 것은 이제 분명히 그 도피 루트까지 미리 계산을 해서 움직였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직항로라는 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밖에 없기 때문에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마 일이 터지고 났을 경우에 정보 당국이든 기자들이든 러시아와 중국의 공항에 북경 공항에 가 있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을 아마 그때 추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저는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17일 날 처음으로 이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그 돌발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17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 4명의 도피해서 평양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용의자 4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으니 분명히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아마 북한 당국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처음과 다르게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의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네. 본격적으로 부인하는 시점과 유사하게 같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체포된 리정철이 이번 사건을 중요한 열쇠로 거론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일단 자신은 뭐 지금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체포될 당시에도 뭐 순순히 시포가 됐고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전반적으로 수사를 풀 수 있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거든요. 이 공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사고 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산을 해서 시점과 여러 가지 돌발 상황까지 다 계산을 해서 움직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게 허점일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예. 어차피 공작이라는 것이 속고 속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또 한 발 더 들어가서 그것을 속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정철이라는 자가 지난해 6개월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보게 되면 분명히 북한에서 파견해서 내부의 말레이시아에서 동향과 김정남의 동선과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 현지인 말레이시아 여성, 뭐 베트남 여성 등 접촉을 해서 그렇게 세팅하게 되는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연락적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했던 회사원 생활하는 예. 모습도 대단히 좀 특이했지 않습니까? 잘 나가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가족끼리 혼자 생활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은 같이 생활합니다. 외교관들도 같이 생활합니다. 지금 그럼 뭐 혼자 위장 이렇게 취업 가족끼리 논란도 생활하지 제기가 않습니다. 되잖아요. 네? 위장 취업 논란도 제기가 네,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될 때 북한에서 파견해서 몇 개월 전에 파견해서 이 일을 세팅하기 위해서 온 기술자였고 그렇게 해서 위상 취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더
허점까지 노려서 이렇게 차량을 공개해서 나중에 내가 정말 그랬으면 왜 내가 그렇게 차량 번호까지 다 노출시킬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개방하고 살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심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레이 당국에서 좀 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 김정남 시신의 부검 결과 오는 22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사망 원인인 독극물 두고 지금까지는 뭐 없던 새로운 독극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오늘 이제 공개된 일본 방송에서 공개된 이 공항에서의 김정남 그 살해 독살 이 장면을 몇 번 돌려보면서 계속 찬찬히 돌려봤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 뒤에서 잡고 있어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잡고 있고 뒤에서 가로막힌 여성이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2.33초 걸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보면은 만약에 스프레이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프레이를 방사형일 경우에는 이게 그 뒤에 잡고 있던 사람도 같이 쏘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같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봤을 경우에 이 스프레이 자체가 이렇게 확 뿜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쭉 나가는 물총처럼 뭐 그런 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일단 새로운 신형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면 우리가 이 독살에 대한 찾기가 현대사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운동 경기 올림픽이나 끝나면 도핑 테스트를 같은 걸 하게 됩니다. 3년 전까지 이제 도핑 테스트에서 소급해서 우리 뭐 금메달을 박탈하는 메달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다가 3년 후에 이것이 그 효과 같은 게 밝혀져서 이렇게 도핑 테스트에서 이렇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독극물 화학 물질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대단히 진화하고 있고 많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작업도 꽤 열심히 아마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계신 걸로 읽혀지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말레이 수사당국의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망 원인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또 북한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박혀낼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살 여부에 대해서는 독극물의 이제 그 성분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정철이라는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행적들을 계속 추적해 내야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사회도 뭐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CCTV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또 카드도 썼을 수도 있고요. 호텔에서는 주로 이제 현찰을 썼다는 이야기도 꽤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마 행적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차근차근 이제 찾아내게 되면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그만큼의 그 공간만큼의 여러 가지 거짓 사례들이 나오게 루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건의 이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미심쩍었던 부분 좀 강한 두 가지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성 용의자 같은 경우는 장난으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 동작을 보셨지만 아시겠지만은 그 대단히 앞서 말씀하신 2.33초 동안에 두 여성이 그 거구의 김정남이라는 남성을 이렇게 테러를 하고 유유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계산적이고 치밀한 부분. 그 이후에 김정남은 5분인데요. 비디오상으로 5분인데 실제로 끊겨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일지도 모르는데 태연히 걸어서 경비원에게 내가 좀 이상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좀 더 치료해 달라, 몸이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응급실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동안 이 여성은 이제 유유히 사라질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즉사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 몰려오게 되고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 여성들도 아마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독극물의 성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독극물이 어느 정도 되면은 체내에 흡수가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성들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반대 방향으로 흩어져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자신감의 발로일 가능성이 있고 철저히 계상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이 여성들에 대해서 말레이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달아난 북한 남성들인데 이들이 공작원이 맞다면 사실 신분을 숨기려고 애썼을 테고 CCTV에 찍히려는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위장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미심쩍게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교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네. 낮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1호 지시입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지시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정황으로 보면은 해외 요인들을 포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이 일을 감행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지시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정찰 총국의 당국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저희들이 지시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죽었을걸요? 이렇게 보고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을 하고 사망 사실까지 완전히 확인하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1호 지시 상황이니까 아마 평양에서 날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 전문가가 아니고 예. 아마 데스크에서 지시만 했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그 상황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 보고를 해야 되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4명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허술할 수도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정남의 이 시신 인도를 두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유족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유가족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시신 확인하고 시신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보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아내 이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혼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혼 상태라고 그러기 때문에 친족으로서 이제 시신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이제 김한솔 같은 이제 장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내 아버지니까 네. 내 아버지의 시신에 대해서 내가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할 때는 뭐 국제적으로나 인도적으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럴 경우에 김한솔이든 이 유족들이 이제 이 쿠알라룸푸르 가야 되는 거죠. 예. 가서 시신을 이제 인도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북한 당국에서 그걸 회방을 하거나 신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해서 그렇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이 마카오에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 당국의 어쨌든 지원이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지원 플러스 이제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오게 되면은 그 신변 보호의 의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주위의 그 외교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시신인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중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친족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사회 본인들의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입장을 보이는가는 지금 새로이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은 이번 사건인데요. 앞으로도 이 사건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